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데이터 통신 이번 1주차 강의에서는 정보통신의 개념이란 내용으로 한 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을 진행하기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자, 정보통신이란 뭔가 그리고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이 뭔가 하는 내용으로 이번 1주차, 한 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주차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주요한 학습 목표인데요. 자, 보시는 화면과처럼 1주차에 우리가 학습 목표로서는 정보통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1주차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서는 정보통신의 정의와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이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 통신 1주차 강의에서는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할 것인데요. 자,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기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주차의 생각해보기 코너에서 퀘스천은 정보통신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입니다. 조금 브로드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모든 게 정보통신이죠. 휴대폰, 이런 온라인 강의, 뭐 여러 가지 텍스트, 게임, 미디어, 다양한 통신 시스템들이 다 정보통신인데요. 이런 정보통신에 녹아나 있는 기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제시한 이제 6G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통신, 미래지향형 통신 시스템인데요. 실제 4G에서 현재 5G에 왔고 이제 6G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4G, 5G, 6G, 뭐 6G,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4G 데이터 통신 시스템, LTE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LTE에서 이제 5G라고 부르는 뭐 초당 100기가 이상 고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고, 실제 6G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임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지만 부지불식 간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바로 6G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G부터 스마트폰 중심부터 5G에 와서 다른 데이터 산업과 통합된, 융합된 기술을 제공하면서 6G로 오게 되면 지능형 혹은 비대면의 여러 가지 사회로 통합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6G 기술이라 합니다. 실제 이 5G부터 뭐 4G부터 6G, 6G까지 오기 위한 이런 정보통신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갈 것인데요. 미래지향의 기술을 살펴보면 뭐 실시간 원격 수술이라든지 자율비행차, 뭐 플라잉카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여러 가지 어떤 누구의 매니플레이터라 하는 오퍼레이터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어떤 구동되는 초지능형 어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4G부터 6G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뒷받침되어져 왔기 때문에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기술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그러한 뒷받침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을 뭐 학습 자료실이나 혹은 자유 게시판에 상호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 통신 1주차 1교시 강의에서는 정보통신의 정의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통신과 도대체 정보통신이 뭐가 틀리죠? 또 더 중요한 건,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도대체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란 건 둘 간의 차이점이 또 뭘까요? 분명히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이번 1교시에서는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에 이래 진화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살펴보며 실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정보통신의 개념과 정보통신의 형태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보통신의 정의, 이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입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초창기에 시작된 건 농업사회이죠. 그래서 농업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바로 농업혁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농업사회 다음에 우리가 도달한 게 바로 공업사회인데요. 공업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런 정보혁명을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보혁명이 이루어지니까 IT 기술의 발전과 그 외에 뭐 4차 산업혁명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혁명이란 건 물질이나 에너지 자원보다도 좀 더 중요한 요소로서 실제 무형의 존재인 이런 정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각광받고 훨씬 더 우리가 IT 기술이나 정보사회가 발전되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이런 공업사회로 변화되게 됨으로써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획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업사회에서 이제 실제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의 대량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하드웨어에 녹아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 정보 기술들, 통신 기술들, 가상현실,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들이 가장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좀 더 고부가가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산업 트렌드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각각의 산업혁명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한번 살펴보면 농업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기구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농기구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어떤 수확물을 손쉽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개되었죠. 공업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업사회는 공업혁명 혹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기기관의 발달, 컨베이어 벨트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화 사회는 이전에 살펴봤던 이런 정보혁명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 발전되어지게 된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농업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라고 우리가 사회를 구분하고 나눠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농기구의 발달, 전기관의 발달, 첨단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이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정보통신, 우리가 아는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도 다 어떻습니까? 결국 이 정보화 사회에서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산출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통신 기술이 발전되게 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서비스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초창기에는 봉화대라든지 연이라든지 연기, 그다음에 전신, 전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 전화도 마찬가지지만 5G, 6G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대량의 데이터를 원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실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 그럼으로써 가상현실이 우리가 이제 진짜 다가왔습니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정강현실, 여러 가지 모든 어떤 빅데이터에 360도의 서라운드의 아주 고용량의 테라바이트급 영상을 1, 2초 만에 전송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실시간에 그 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새롭게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이 가능한 것은 데이터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컨텐츠의 압축 기술, 그 다음에 인코딩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통신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통신 시스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고용량의 데이터가 있다가 손치서 활용할 수가 없을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이런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였습니다. 분산 시스템이 바로 클라우드 개념이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컴퓨터의 리소스나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개념 다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가장 큰 못했던 이유가 인터넷 통신 속도가 그에 받쳐주지를 못했죠. 통신 속도로 하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라우터뿐만 아니라 스위치 장비들, 뭐 랜 선의 어떤 선의 종류들, 캐파시티들, 또 영향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표준법들, 이런 것들이 재정비되지 않았고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 존재하였지만, 이론상에 존재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뭐 군사라든지 어떤 이런 특수 목적령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일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퍼블릭 상용 공간에서는 사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어떤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사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더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는 먼저 정보, 지식, 그렇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창조력 등의 정보와 비중이 중시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부릅니다. 실제 요즘은 창의적이고 지능적이며 혁신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인재가 많이 중용되고 있고 사회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코딩을 잘한다, 파이썬을 잘한다, 알고리즘을 잘한다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알고리즘도 잘하고 코딩이나 이런 능력도 뛰어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코딩 능력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라도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는 게 현재 중요한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화 사회는 정보 산업에서 생산하는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이 모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데이터의 사회 체계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사업 있죠? 마이데이터 이전에는 빅데이터 존재했죠. 실제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강의 시간들,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디바이스로 얼마만큼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런 것도 그냥 데이터죠. 지금 현재 이것도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직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자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딥러닝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원하는 분야를, 원하는 서비스를 좀 더 학습질의 양질에 제공되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해 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도처에 존재하는 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나온 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를 넘어서 근래에는 또다시 금융 기반에서 마이데이터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어떤 비식별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특정 기관한테 뭐 제가 가게끔 요구를 하거나 제공하게끔 요구를 하거나 혹은 제가 동의를 하면 그 정보가 그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갈 수 있도록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어떤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추천해 주거나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효율적인 통신요금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 통신과 그리고 카드사 간의 결합을 통해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정보화 사회입니다. 자, 이런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이동되는 통로라고 부르는, 이동이라고 부르는 혹은 전송이라고 부르는 통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혼자만 갖고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A 기관과 B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람이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통신 시스템이란 매체를 통해서 서로 결합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제 정보화가 발달되는 것인데요. 먼저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일반 생활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정보화가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물질의 가치에 비해서 정보의 가치가 당연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정보에 관한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게 됨으로써 이런 소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통신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되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농업사회, 그렇죠? 산업사회, 이런 정보화 사회의 이런 변천 과정에 따라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생산 방식이나 특징들이나 사회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유형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변경되는 트렌드를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모자란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 혹은 잘하는 부분을 좀 더 갈고 닦는다면 충분한 새로운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변천에 따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농업사회,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이제 각각 분류해서 생산 방식부터 사회 유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사회는 먼저 생산 방식은 당연히 토지를 이용하는 거고 생산의 특징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고요. 인간의 노동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게 생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약간 구속적인 노동력을 가지는 반면에 제품의 유형은 농업, 뭐 수공업 등이죠. 사회 유형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토속민들의 어떤 농지라고 보는 이동할 수 없는 걸 기반으로 이제 농업 사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폐쇄적인 사회라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공업 사회로 들어오면 공업 사회는 생산 방식은 이제 기계란 장비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생산의 특징은 자연 현상에다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적 노동력이 투입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실제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종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된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제품의 유형은 뭐 제조업이나 공산품이고, 사회 유형은 집중화된 지역 사회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보화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생산 방식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부여해서 뽑아낸 데이터, 이런 인포메이션을 이용하게 되고, 생산의 특징은 지식에 의한 생산과 인간의 두뇌 인력이 생산의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지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계약되어 있는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노동력이 인간관계의 특징이고, 유일한 제품의 특성은 정보와 지식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사회의 유형은 분산된 네트워크 사회가 대표적인 사회 유형이라는 특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부터 공업사회부터 정보사회까지 여러 가지 흐름 변천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특징으로서는 정보, 지식,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산된 네트워크라는 걸 우리가 가지더라 라는 걸 보면 이 정보화 사회의 변천 과정에 따른 특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변천과 그리고 가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각각의 사회의 구분에 따라서 농업사회,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의 어떤 변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복의 기준입니다. 자, 농업은 아무래도 이제 농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농업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업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이죠. 부를 많이 놀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은 재화의 소유였습니다. 그럼 근래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정보화 사회의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물질, 재화, 뭐 여기서 말하는 건 보람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재화도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좀 더 보람된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가치의 기준입니다. 농업사회는 땅 혹은 어떤 영토, 식민지가 이제 농업사회의 가치의 기준이었는데요. 공업사회는 아무래도 재화다 보니까 돈과 재화였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바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하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만 잘 보게 되면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어서 인포메이션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서비스나 어떤 사업을 영위할 때 도움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해서 그렇습니다. 자, 경쟁력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농업사회의 경쟁력은 농업력 혹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럼 공업사회는 바로 상업력과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되겠죠. 그럼 정보화 사회는
바로 첨단 기술력과 다양한 서비스가 주요한 경쟁력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변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정보 사회의 어떤 행복 기준과 가치 기준, 그리고 경쟁력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제 정보 사회의 특징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가지는 어떤 정보 사회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은 뭐 쾌적한 환경, 뭐 신속한 의료 혜택, 노인의 참여 기회의 정대, 그리고 교육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 통제 및 자연재해 방지도 사회생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직장생활의 정보사의 특징은 사무자동화, 뭐 오피스 오토메이션, 뭐 OA라고 부르죠. 사무자동화. 그러면 재택근무도 정보사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공장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다 품종의 소량 생산 체계가 가능하였고, 매점 매석과 현금이 없는 사회가 이제 대표적인 직장 사회의 정보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의 정보사의 특징은 가정 자동화겠죠. 홈 오토메이션, 홈 쇼핑, 홈 베킹, 그리고 재택 진료, 뭐 재택 학습. 지금 여러분처럼 이 정보사의 특징이 바로 이 온라인 러닝 재택 학습이 가능한 게 바로 대표적인 정보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농업,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까지 쭉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흐름 중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의 흐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가치나 행복, 그리고 소유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보람된 삶, 그렇죠? 뭐 내가 소유한다기보다는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기준과 특징이 나있는데요. 그럼 이런 대량의 데이터들과 이런 인포메이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혼자만 데이터를 수집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아주 수없이 많은 거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어떤 영유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같이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바로 통신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는 이제 정보통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가 여러분 뭐예요? 데이터. 많이 들어봤어요. 데이터.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데이터 통신인데요. 데이터. 이 데이터란 건 현실 세계로부터 어떤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사실이나 어떤 값입니다. 여기서 값이란 건 수치, 문자, 값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아직 단순히 어떤 날씨 데이터, 온도 데이터, 뭐 날씨가 온도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에 나와 있는 센서 데이터 이런 것도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 데이터가 아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치가 없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죠. 산적해 있는 수치나 문자나 어떤 값이라는 것 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모든 것들이 바로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나오는 건 바로 이제 정보인데요. 그럼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포메이션.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포메이션이란 건 어떤 상황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데이터의 유효한 해석이나 어떤 데이터 상호의 관계를 나타낸 하나의 그것도 수치화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난리지가 바로 인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어떤 일정한 약속에 의해서 데이터를 인간에게 더욱 유용한 형태로 가공 처리해서 데이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걸 바로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요즘 빅데이터도 수치나 값이나 문자라고 부르는 엄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지식을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신한다는 건 통신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비트나 패킷들을 지금은 의미 없는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게 바로 정보 통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통신이란 그럼 뭘까요?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 통신의 개념은 이 인포메이션이란 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처리나 가공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걸 인포메이션이라 불렀습니다. 이 화면처럼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가공이나 처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 얻기자고 하는 어떤 방향대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서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 그렇죠? 내일 온도의 확률, 뭐 내일 비가 올 확률, 혹은 어떤 제품을 어디다가 진열하면 잘 팔릴지의 확률, 이런 것들이 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과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바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데이터는 그냥 의미 없는 값이나 숫자일 뿐입니다. 0, 1, 0, 0, 0, 0, 0, 1 이진순이에요. 그렇죠? 그냥 컴퓨터 세상이니까 데이터 통신도 이진수라고 하는 비트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가 이렇게 전환되어서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게 되면 뭐다? 이 이진수 0, 1, 0, 0, 0, 0, 0, 1은 8비트고 1바이트로 이게 뭐다? 영문자 A란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뭐가 된다? A 문자가 데이터에서 재료라고 부르는 어떤 문자, 정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결국 이 과정을 보면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만들어진 A는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정보가 생성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열심히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 학점 평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A 학점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처음에는 1010이라고 부르는 단순히 비트 스트링일 뿐인데 여기다가 처리 강화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A라고 부르는 학점까지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보와 통신을 합친 게 이제 정보통신인데요. 정보는 우리가 이제 앞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란 건 데이터를 처리, 가공한 결과를 정보라고 부르고 이런 정보 처리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신이란 건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동 혹은 전송되는 과정을 이제 통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정보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념이 바로 정보통신의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은 컴퓨터에 말하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뭐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걸 바로 정보통신이라 합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성통신, 이미지통신, 데이터통신, 뭐 영상통신, 어차피 이 데이터셋 내에 뭐 음성과 이미지, 영상이 다 포함되는 범주이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종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뭐 음성, 데이터, 화상, 영상, 멀티미디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보 형태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음성에서 음성 서비스, 원격 서비스, 교환 서비스고 대표적인 정보통신 서비스고, 데이터는 컴퓨터 원격 회의, 전자우편, 파일 전송, 그리고 화상에는 팩시밀리, 그래픽, 뭐 영상에는 TV 방송, 원격 교육, 멀티미디어는 원격 교육, VOD,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정보를 통신이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서비스가 바로 정보
정보통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정보통신의 1주차 1교시 내용을 진행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산업혁명의 변화 과정, 그리고 그렇죠? 산업 변천 과정, 그리고 정보통신의 정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보통신의 개요 1주차 2교시 강의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통신이 뭔지 정의는 우리가 1교시 강의를 통해서 인지하였습니다. 자, 정보통신이란 건 실제 전자적인 정보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의 데이터를 인포메이션화 시키고 인포메이션화 시킨 것을 전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체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이런 인터넷, 유선, 무선, 혹은 5G, LTE, 3G, 이런 통신 시스템까지 오기 위한 발달 과정이 있을 텐데요. 가장 최초는 통신 시스템이 따로 없었으니까 봉화나 북이나 연을 날리거나 이런 거였겠죠. 가장 기초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선, 위성 인터넷까지 시대하였는데요. 자, 그런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2교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 즉 개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에 색이라는 시스템, 시분할이라고 부르는 CTS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랜이라고 부르는 이런 통신 발달 과정까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교시 첫 번째는 이 정보통신의 이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먼저 정보통신이 발달한 건 화면에는 북종이라 나와 있지만 가장 초기에는 그냥 소리였겠죠. 음성으로 돌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음성이었을 겁니다. 통신수단일 건데요. 화면상 우리가 이제 자료 하나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세대라고 부르나요? 제일 첫 번째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북, 종, 그리고 봉화가 가장 정보통신의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사람 소리가 미치지 않는 상대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아래 보는 그림은 그 다음 우리가 나왔던 바로 모스 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스 부호가 전기통신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나왔던 건 연기나 연이나 북, 봉화는 통신의 범주는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전기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을 전기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매체를 이용한 게 아니거든요. 소자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디바이스나 장치를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한 시스템이니까요. 실제 전기를 이용한 가장 시초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모스 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화면 보면 모스 부호 아시나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셨죠? 저도 직접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모스 통신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텔레그래프라는 이런 시스템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 모스 부호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모스 부호는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된 규약 체계가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모스 코드라고 부르는 표준 체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디바이스 광고에다가 이런 모스 부호를 표시한 건데요. 아래 대표적인 모스 부호 보면 이렇게 SOS 띠띠띠 뚜뚜뚜 띠띠띠. 이게 뭐다? 대표적인 SO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모스 부호의 코드에 영문자 알파벳과 그리고 숫자에 대응되는 전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스 부호가 존재합니다. 실제 초창기에는 아주 획기적이었겠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청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청이 돼버리면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금방 누군가가 알아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암호화해서 새롭게 어떤 인코딩이라는 과정 혹은 어떤 암호화 크립톤이라고 하는 암호화 패킷을 씌워서 데이터를 보내서 그걸 풀어야만 실제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까지도 이제 변화되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1944년에 이 모스 분류를 이용한 이제 수기 신호가 등장하였고 이게 바로 전기 통신의 가장 시초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모스 부호가 등장하게 된 것은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등장하게 됐지만 근본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군사 과학 목적이겠죠. 결국 군사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원거리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스 코드 부호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이 모스보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는 뭐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용까지도 널리 전파되어지고 활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야말로 정보화 사회에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통신, 전기통신의 가장 시초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 보면 이제 텔레그래프와 전신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실제 이 전신이라는 것은 1857년에 텔렉스에 의한 전신통신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본 건 텔레그래프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그림을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건물 지붕 옥상에 어떤 탑 위에 모양으로 생긴 어떤 전신주처럼 모양으로 생긴 게 있죠. 이 모양이 가지는 이 기호의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이 문자를 나타내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텔레그래프였는데요. 이 텔레그래프는 실제 먼 거리에서 건물 위에 있는 어떤 탑주에 있는 어떤 각도를 보고 어떤 현재의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게 텔레그래프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전신이라는 건데요. 이 전신이란 건 일렉트로닉 텔레그래프죠. 자, 이게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두 개의 핸들바가 있고 핸들바를 통해서 나침반처럼 생긴 판 두 개의 모양을 꺾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으면 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의 어떤 이 전신통신의 디바이스도 똑같은 모형으로 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로 시퀀서를 가지겠죠. 동결화 시켜야 되니까 1, 2, 3, 4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의 나침판의 각도나 위치와 모양의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초창기의 전신이라고 부르는 일렉트로닉 텔레그래프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디바이스 타이프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실제 타이프가 전송되고 전송된 데이터가 종이 형태로 이제 출력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모스 1844년이라면 전신은 1857년에 이제 텔렉스에 의한 전신통신이 등장하였고 이게 바로 이제 제1통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전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해놓은 규약된 말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한 건 이제 바로 음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표준화된 체계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화가 되죠. 아주 유명한, 현재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바로 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화가 바로 제2의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76년에 여러분 워낙 잘 아신 벨이 전화를 발명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스보나 텔레그래프처럼 전기의 세기와 자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모양을 보고 의미를 판단하고 통신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1876년에 이 벨이 실제 이 음성을 우리가 말하는 이 아날로그 음성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상대방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최초의 음성 통신이 시작한 게 바로 이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불었던 어떤 서로 약어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특정 의미로, 정해진 의미로밖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화가 발명하게 됨으로써 서로 정의되어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전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데이터를 통신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기, 그 다음에 세이베라,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기 같은 경우에는 Semi Automatic Ground Environment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세기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건 실제 로켓 탄도가 이제 미사일이 오게 되면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해서 미사일이 언제쯤 떨어질 거다라는 이 시기를 빨리 전파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국방의 전산망들끼리,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소련에서 혹은 과거에 이제 지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어떤 적국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었을 경우에 미사일의 탄도를 계적해서 몇 분에 얼마 위치에 대략 이 미사일이 탄착할 거다.
이런 시간을 빨리 네트워크를 전파해서 피난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그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통신 시스템인 세기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대공포라고 부르는 시스템처럼 실제 미사일 쪽으로 어떤 전파를 쏘아서 그 전파의 도달거리, 로켓의 도달거리, 탄착 지점 혹은 탄착지는 위치의 네트워크를 전파를 시켜서 빨리 피난할 수 있던 체계, 이런 게 바로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BR이라는데 Semi Automatic Business Research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이후에는 군사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상업 목적으로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자라고 나온 게 이제 세이베라 시스템인데요. 대표적인 상업 시스템이 아래쪽에 보는 아메리카 에어라인 있죠? 아메리카 에어라인. 어떻습니까? 미국은 워낙 땅이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이쪽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이 워낙 거리가 높고 시차도 꽤 많은 시차가 나다 보니까 이 지금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는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일단 실시간 좌석 항공기 예약 시스템이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워싱턴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예약한 시스템이 뭐 LA에서 똑같은 누군가가 예약을 해버리면 실시간이 안 된다면 좌석이 오버부킹 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 통신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그 좌석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큐파이 되었는지 혹은 아큐파이 되지 않았는지를 실제 알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베라 시스템이 나온 게 바로 이제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요 이제 오퍼레이터란 분이 계셔서 실제 좌석에 해당되는 예약을 입력을 넣으면 실제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면처럼 나오는 것처럼 실제 어떤 항공기 승무원이 아니라 항공기 비행기 표켓, 실시간 포켓하는 시스템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항공기를 예약을 하게 되면 미국에 연결되어 있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각각의 지부들마다 이 항공기의 좌석의 현재 여유, 빈 곳, 뭐 금액, 뭐 이런 것들 다 실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바로 대표적인 세이베라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의 발달 과정을 조금 하이라키컬하게 순서대로 한번 나열한 표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대표적인 데이터 통신의 발달 개요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1844년에 나왔던 게 우리가 초기 화면에 보셨죠.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본 게 바로 모스 부호에 의한 전산 통신입니다. 그렇죠? 전기 통신의 시초가 이루어진 게 바로 1840년 모스 부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음성 통신의 시초로 이룬 게 1876년에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이게 음성 통신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발명이죠. 이 사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30년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뭐 현재 같으면 뭐 아주 길 수 있지만 과거 같으면 통신 시스템과 기계 인프라가 없는 시대에서 단순히 전기로만 전기의 세기와 굵기와 간격으로만 정보를 전송하는 게 30년이 지남으로써 음성을 아날로그로 보냈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게 아날로그를 어떻게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 거죠. 결국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게 되었던 뭐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돌아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진보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1940년대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텔레타이프에 의한 전신 통신입니다. 자, 텔레타이프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실제 키보드에 어떤 텔레그래프로 문자를 치게 되면 그 문자 첫 내용이 이제 전신으로 전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46년에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51년에는 유니박이라고 부르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자,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세기란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1958년에 반자동식 방공관제 지상 시스템을 바로 세기라는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세기라는 시스템은 반자동식 방공관제니까 데이터를 통신이니까 비행기라든지 로켓가
미국 영공 혹은 알래스카 주변에 나타나는 여부를 실제 레이더포형처럼 통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놓고 그 데이터 통신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얼마 만에 비행기가 도착할 건지, 얼마만큼 로켓가 빨리 도착할 건지, 이런 거를 실제 계산해서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겨 대공포 시스템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1963년에 나온 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이베라는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입니다. 뭐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나 뭐 델타나 여러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항공회사들이 실시간에 좌석 예약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점과 지점 간의 원거리에 뜨는 지점 간의 실제 통신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 등장한 게 바로 세이베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나왔던 건 이제 1964년에 시분할 시스템이 등장했는데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은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이제 대학 내 최초로 등장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었는데요. 뭐 여기는 이제 CTS라는 건 Compatibility Time Sharing System에서 CTSS 이랬었는데요. 최초의 대학 내 통신 시스템입니다. 대학 내에 이제 어떤 호스트라는 컴퓨터를 하나 두고 뭐 스토리지 같은 어떤 저장 장치겠죠. 각각의 어떤 뭐 터미널 장치를 두게 됩니다. 터미널은 뭐 공과대학, 뭐 인문과대학, 도서관.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 어떤 사무실마다 컴퓨터를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호스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입력과 출력과 디스플레이만 가능한 어떤 장치들을 두란 거죠. 이 입력 장치를 통해서 호스트를 쓰게, 그 CPU나 메모리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산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게 나온 게 바로 CTS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다음에, 그 다음에 1968년에는 지금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뭐다? 지금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 뭐다? 유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근데 이 선을 가설할 수 없는 곳이 위치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곳인데요. 어디? 여기 조그마한 글자가 보이시나요? 하와이안 아이슬란드.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 효과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해저에다가 이제 선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죠. 해설에 까는 것들이. 또 뭐 본국으로 통신할 때는 본국으로 하지만 섬과 섬 사이에 해설 케이블을 깐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중 무선을 이용해서 데이터 패킷을 보내보자는 게 바로 최초의 무선 패킷 통신망 알로아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즉 이게 민간 레벨의 패킷 통신인데요. 뭐 Adaptive Link of the Hawaiian Air이 이래서 이제 알로아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미국 이제 뭐죠? 우리가 알로아라는 게 하와이 인사글 알로아가 아니라 Adaptive Link of Hawaiian Air이 약자를 따서 이제 알로아입니다. 그래서 알로아 있는 어떤 뭐 알로아 넷이라는 통신을 이용해서 하와이안 주섬까지 어떻게 무선 패킷 통신망을 서로 브릿지 연결해서 무선으로 통신을 이루자는 시스템이 등장해 바로 이 무선 패킷 통신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이제 1971년에 미국 전역을 패킷이라고 부르는 통신 교환망으로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용어 하나 나오죠. 패킷. 자, 패킷이란 건 제가 예를 하는 게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 통신 데이터 통신이 현재 교환이 1주차부터 14주차 가지고 매주차마다 한 50페이지씩 되니까 약 이 페이지만 해도 한 200페이지가 넘겠죠. 양면으로 다 프린트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 수강생들한테 데이터 통신에 해당되는 자료 이 수업 교재를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해서 만약에 드린다면 제본을 묶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택배나 우편 배송이 워낙 뛰어나지만 과거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편 과정에서 이게 분실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그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선로에 수없이 많은 잡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목적지 가는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전형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지만 점점점 많은 디바이스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데이터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200페이지 넘는 이 데이터 통신이라는 이 교재를 디지털화 시켜서 여러분한테 보내다 보면 이게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소실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수신된 데이터를 가지고는 데이터 통신의 교재를 제대로 프린트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연락해서 데이터 통신 교재 못 받아놨으니까 다시 보내줘. 그럼 제가 또 다시 200페이지가 넘는 교환을 통신망, 제한된 통신망을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되겠죠. 통신망 폭주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네요. 요걸 어떻게? 책 200페이지를 10페이지씩 쪼개게 됩니다. 그걸 쪼갠 다음에 번호를 붙여서 자 이거 첫 번째 10페이지예요 보내고 두 번째 10페이지에 보내고 조그맣게 잘게 나눠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수신책에서는 순서대로 도착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도착 안 되면 그걸 다시 재조립만 하면 재조립하다 보니까 쭉 재조립하는데 7번째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고 저는 그 페이지만 보내면 되죠. 그럼 훨씬 더 통신의 폭주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조그마한 데이터 통신의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조그마한 나눈 단위를 패킷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1971년에는 디지털 회선의 패킷 교환망이라 부르는 알파넷이 통신 미국 전신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일부 대학과 동부와 서부에 있는 대학이 실제 유선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컴퓨터를 연결하게 된 거죠. 연결하기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이 알파넷이 나오고 인터넷의 바로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바로 이 패킷 교환망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시작했는데요. 바로 텔넷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퍼블릭이니까 누구나 다 패킷이란 단위로 표준화된 체계를 따라서 통신을 하면 통신 서비스가 되는 공중 패킷 교환 서비스가 시작하였습니다. 패킷은 헤드와 테일과 가운데 데이터란 이런 스트럭처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던지면 여기는 수신자, 여기는 보낸 사람, 송신자 정보만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각 노드들이라고 부르는 컴퓨터를 흘러가면서 원하는 곳에 수신자한테 데이터가 전달되는 체계를 바로 대표적인 패킷 교환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바로 1980년대 또는 근래에 들어서 나오는 통신 시스템인데요. 근래의 통신 시스템은 OSI 계층, ISDN, LAN, BISDN, BAN, 현재 나오는 LTE, 5G, 6G, 이런 통신 시스템들이 이제 근래에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이해해야 될 거 바로 이 OSI 7계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 페이지 잠시 지나갔다 올게요. 이전 페이지 보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런 헤드와 테일과 데이터라는 것을 씌워서 메시지를 각각 실어서 보내. 그럼 쭉 진행하면서 원하는 데이터가 이제 전달되겠죠.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노드들이. 왜냐하면 패킷을 봐야 되니까요. 이게 내 건지 아니 건지.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그러지 말고 데이터를 암호하거나 쪼개거나 여러 가지 전송 경로를 정하거나 이런 표준화 방법을 하자 나온 게 바로 OSI 모델입니다. 자, 앞에 화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OSI 계층의 대표적인 예제 그림인데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위치하고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전송 매체, 유선이나 무선이나 보는 전송 매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송신자 컴퓨터와 수신자 컴퓨터는 모양이 틀리죠. 예를 들어 송신자 컴퓨터는 데스크탑이고 여기는 노트북입니다. 생긴 모양은. 결국 서로 이기종의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여기는 맥킨토시 I 운영체제라고 맥킨토시 운영체제를 쓴다고 제가 가정을 두었습니다. 서로 통신 시스템도 틀리고 물리적인 디바이스도 틀립니다. 이럴 때 통신을 어떻게 하지? 서로 다 중구난방으로 통신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서 효과적인 통신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OSI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바로 7계층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럼 저 계층이 총 7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데이터를 보내면 그냥 이게 그냥 아주 로우 데이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어떤 정보를 더 붙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붙이고 세 번째 레이어에 또 추가적인 정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7개 계층까지 온 다음에 반대로 수신자에서는 역순으로 데이터를 잘라내고 그 다음 데이터 잘라내고 그 다음 데이터 잘라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알아내는 거죠. 자, 이때 이 추가적인 붙이는 데이터는 암호화 방식, 경로 배정, 흐름 제어, 뭐 이런 거를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까지 약속해서 정하는 겁니다. 각각. 이걸 뭐다? 표준화 방식에 따라서 통신을 하게 되면 서로 이기종 간의 시스템일지라도 효과적으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표준화 방법이 바로 OSI 7계층입니다. 향후에 제가 이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뭐 하는 녀석인지는 데이터 통신 수업하시는 분은 OSI 7계층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통신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데이터 통신의 1주차 1교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세기 시스템인데요. 뭐 세기 시스템은 뭐 데이터 수집, 레이더 기지, 무선 기지, 기상 관측소가 있고 지휘 통제소, 대공포 기지, 요격센터, 항로 관제 센터가 있고 이게 중앙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레이더 기지, 무선 기지, 지상 관제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지휘와 통제 분야를 통해서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뭐 로켓트가 떨어지는 탄착 지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이루어지는 뭐 대표적인 시스템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냉전 시대에 이런 컴퓨터의 산출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켓의 출발 위치 혹은 떨어질 위치, 도착 시간들을 빠르게 계산해서 그 데이터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바로 세기란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CTSS, 간단하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가 매우 오랫동안 어떤 작업에 독점되는 걸 막기 위해서 CPU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말기에서 컴퓨터와 대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든지 혹은 대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다수 개의 일을 수행하거나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클라우딩 컴퓨팅, 분산 컴퓨팅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거 LAN입니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LAN은 한 사무실 내 또는 빌딩 내와 같이 지리적으로 어떤 제한된 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통신기기들을 상호 연결한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종단 장치가 있고 중간에 LAN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이제 버스형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손잡이처럼 얼마든지 추가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LAN이라고 부르는 로컬 에어리어 라인 안에 뭐 터미널 장치, 데스크탑 PC, 파일 서버, 프린터, 노트북들을 서로 연결해서 손쉽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 게 바로 데이터 통신에서 나오는 LAN이라고 부르는 통신망 시스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통신 이번 1주차 3교시 강의에서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에서 정보통신은 뭔지 이제 살펴봤죠. 자, 통신이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통신 시스템이 오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2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3교시에는 그럼 실제 이제 정보통신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현해보고자 하는데 도대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번 3교시의 내용입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 당연히 단말 장치가 있어야 되고 단말 장치가 데이터 전송 장치겠죠. 그리고 이런 전송 장치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리고 전송 매체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배우게 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교시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장치 중에 필요한 건 바로 단말 장치입니다. 단말 장치는 그냥 데이터 통신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겠죠. 그래서 단말 장치란 건 어떤 우리가 통신 회선을 통해서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 출력할 때 사용하는 장치들이 다 단말 장치들입니다. 뭐 컴퓨터, 휴대폰, 모바일 디바이스, 뭐 태블릿, 다 이런 장치들이 단말 장치죠. 단말 장치는 여기서 회선이란 건 실제 뭐 유선일 수도 있고 무선일 수도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말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 약자를 따서 DTE라고 부릅니다. 이 DTE는 이전에 보신 것처럼 컴퓨터, 뭐 단말 장치, 디바이스, 실제 모든 이런 뭐 장치들을 다 통칭하는 것을 바로 DT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컴퓨터 통신에 필요한 장치가 바로 데이터 전송하는 장치죠. 단말 장치는 뭐 송신자, 수신자, 뭐 서로 받을 데이터들이니까요. 그 다음 데이터 전송 장치는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보내는 녀석들이 되겠죠. 이 데이터 전송 장치란 건, 터미널과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단말이죠. 터미널과 컴퓨터, 혹은 터미널과 터미널,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상호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치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신이 이루어지는 단말 장치에는 신호 변환 장치와 그리고 회선 종단 장치와 전송 매체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컴퓨터가 두 대가 존재하고 그렇죠? 두 대 사이에 전송 매체가 있고 이 매체를 연결할 때는 여기 요 위치에 신호 변환 장치, 회선 종단 장치가 각각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전송 매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신호를 실제 어떻게 변환할 거냐 필요한 장치가 이제 다 배제해 나오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신호 변환 장치 혹은 회선 종단 장치를 DCE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스킷 termination equipment라고 해서 DCE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터미널 DCT였죠. 이건 DCE라고 부르는데요. 통신 회선의 양 끝단에 신호를 변환하고 전송 신호의 동기를 제어하거나 송수신을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DCE입니다. 만약에 전송 회선이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모뎀을 사용하고 디지털이 하는 것은 TSU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모뎀이란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뎀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약자를 딴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모뎀과 이게 어떤 약자인 거냐면 밑에 그림을 그리면 초창기 시스템을 볼게요. 초창기는 PSTN이 공중전화망입니다. 초창기 모스부호나 전신을 보내는 건 기존의 전신지가 아니라 전화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다음에 보냈는데요. 이거 전화선이니까 컴퓨터를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집을 그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림의 소질은 없지만. 자, 서로 양측 간의 집이 전화선이라고 부르는 PSTN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레인이라고 부르는 선을 다 이렇게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전신이라고 부르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했는데요. 전화가 여러분 어떤 통신이죠? 전화는 아날로그 통신일까요? 아날로그 통신일까요? 디지털 통신일까요? 전화는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아날로그를 그대로 아날로그 파형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전화의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근데 실제 이 전신으로 보내는 통신 라인은 뭐예요? 전기적인 신호로 보내야 되죠. 전기는 아날로그를 할 수 없잖아요. 전기적인 신호입니다. 근데
전화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다? 송신자. 또다시 여기까지는 수신자입니다. 즉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해야 되고, 그렇죠? 다시 수신자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전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송신자, 수신자가 둘 다 겹치고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그럼 수신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서로 반대 방향도 이게 가능해져. 이 가능한 게 뭐다? 바로 모뎀이라는 장치입니다. 아마 뒤에 또 나오게 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장치가 바로 데이터 전송 장치에 필요한 게 전송 매체죠. 컴퓨터와 정보 처리 시스템, 뭐 단말기 장치 상호간이나 혹은 컴퓨터 시스템 상호간에 바로 연결하는 통신 선로를 전송 매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필요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 우리 살펴봤던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네요. 바로 모뎀이란 장치입니다. 모뎀.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전송 선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전화망을 데이터 통신으로 서로 이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화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계속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을 전화기를 통해서 보내야 되니까 아날로그로 보내게 되고, 그렇죠? 다시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가 바로 변복쪽이 따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약자를 따서 모뎀이라고 명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다 데이터가 사라졌는데요. 데이콤에 나온 천리안, 그 다음에 유니텔, 다 이게 뭐다? 아날로그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을 통한 통신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 천리안이나 유리텔은 전화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통신을 하게 되면 전화선으로 패킷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실제 수동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통화 중 음이 걸리게 됩니다. 전화를 벌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모뎀이란 장치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지금 나온 거 이 모뎀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장치가 대표적으로 쓴 게 바로 이 모뎀이다. 요 정도 여러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이제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시스템처럼 첫 번째 단말기, 두 번째는 전송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수신 쪽에 또 단말기가 필요하겠죠. 전송 시스템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고 그 사이에 전송 매체가 있다.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때 전송 매체의 특징에 따라서 모뎀이 신호 변환 장치와 신호 회선 종단 장치, 그리고 각각의 터미널 단말 장치가 이렇게 필요하더라. 이게 정보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혹은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정보와 데이터는 충분히 틀리지만 통칭해서 이제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부릅니다. 이 통신 시스템은 크게 두 종류로 데이터 전송계와 데이터 처리계로 이런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 전송계에서 우리 살펴볼 것은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로 볼 수 있고, 이 전송 회선에서는 신호 변환 장비와 실제 전송 매체라고 부르는 통신 회선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니까요.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가 대부분 처리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데이터 전송계로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단말 장치, 데이터 전송 회선, 통신 제어 장치가 있다. 이 전송 회선 작전은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으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더라 정도만 익혀두시면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데이터 통신의 1주차,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 주차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1주차 강의다 보니까 학습 내용을 이해하시거나 반복학습 때도 아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1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반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주차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첫 번째, 정보통신의 정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단어를 분리해 본다면 통신이란 건 정보가 이동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란, 즉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없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 있도록 가공해서 처리한 결과를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정보와 통신을 합친 정보통신이라는 건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그 결과의 이동을 바로 정보통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의 내용이 바로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인데요. 다양한 발달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스, 벨, 세기, 세베라, 미국, 알파넷까지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학습 내용을 통해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데이터 통신 1주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 2주차 강의에서는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우리가 정보통신의 개요에 살펴보았잖아요. 2주차에서는 1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주차 강의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차 데이터 통신 개요란 내용으로 2주차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